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여의도가 온통 대권이다 해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내가 다음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뉴스만 틀면 하루 종일 패권 다툼 이야기뿐입니다. 선거 끝났으니 다음 권력을 설계하겠다는 쪽도 있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버티는 쪽도 있어서 아주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정작 이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권 후보와 감정 온도를 여론조사 한 결과인데요. 지금 뉴스 겉면으로 드러나는 거창한 말싸움과 달리 실제 민심 바닥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수치가 포착된 겁니다. 정치인들의 철저한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 여론조사의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매일처럼 잠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메가폰 든 걸 보니까 메가폰에 스티커가 여러 붙어 있는데 윤어게인 스티커 붙은 메가폰, 자기가 준비한 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방향 제대로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 삶의 재미, 거기서 생기는 정치적 이득에 이제 맛이 든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그건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한동훈, 오세훈,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잘 나옵니다. 네. 그걸 견제하려면은 나는 내 골목을 지켜야지. 이제 골목대장 끝까지 하겠다라고 골목에다가 저기 뭡니까 분뇨 뿌리면서 본인이 냄새 풍겨놓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야당의 대선 주자는 네.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나머지는 존재감이 없다가 네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동훈도 살아나고 네네. 오세훈도 힘을 받고 이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옛날을 그리워하겠네요. 옛날을 그리워하죠. 나 혼자 잘 근데 나가다. 계속 더 그거로 극단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싸구려 컨설턴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네. 본선거에서는 중도로 빨리 가라. 이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클린턴 참모했던 사람이 정치의 미래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념적인 노선의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방식이 존재합니다. 행태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 또 반면으로는 요거는 이제 이념의 분류입니다. 이념 가치 분류인데 행태의 문제는 온건파냐 급진파냐. 네, 과격이냐. 이렇게 네. 분류하기도 네. 합니다. 네. 요게 요 네 가지가 중첩돼서 돌아가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안철수가 여론조사 1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정몽준이 여론조사 1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른바 당내 정치 상황에서 좌우 극단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중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1등을 해? 이 논리가 안 맞잖아. 네네. 그럼 뭐냐? 행태적 급진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몽준은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고 네. 안철수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급진적 사회 현상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걸 갖고 있으면은 좌우 극단으로 가지 않고도 중도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삼김처럼 지역 기반이라도 단단히 그렇죠. 과거처럼 그걸 갖고 있던 거야. 근데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고 급진성이 같이 있으면 이게 또 훨씬 더 파괴적이긴 해요. 노무현 현상이. 네네. 노무현 현상은 기존에 있던 좌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역주의와 기존에 있던 좌우라는 게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틀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존 틀을 깨면서 국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행태적으로 급진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체제를 뛰어넘는 이념적 재편 또는 행태적 급진성은 가지지 못하고 좌우 편향으로만 가서 자기 지지층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적인 수법, 요거 외에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써요? 모르니까. 새로운 미래가 뭔지 모르고 공부 네, 안 하니까. 네. 내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죠. 양당의 대표가. 네네. 와. 대한민국에 사실 양당 빼고는 없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진보정당도 네. 뭐 지금 아주 극단적 침체기니까 슬픕니다. 국힘은 일종의 정풍운동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의원총회 해도 뭐 엊그제까지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발언하려다가 나가세 뭐 이러고
엉망진창이고 힘을 못 갔나 보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그 뭐라면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네. 한번 해산해야 돼요. 아, 해산해서 재구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뿌리가 썩었다가 피었다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꽃도 한 번씩 피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니, 네. 뭐 서울시장을 네, 배출하기도 배출하기도 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끄떡 없을 것 같고. 네네네. 이진숙을 국회의원 만들기도 하는 이진숙도 힘은 대권 있고. 주자예요. 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저 3명 나오는데 정정 씨 이름도 어려워요. 주류가 됐잖아요. 그건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없죠. 문 닫고 열고 뭐 이럴 가능성 없다. 없지는 없다고. 뭐. 그러면 국힘이 그렇게 지리멸렬하면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내분 사태이고. 그렇죠. 뭐 민주당 내분 사태는 정치 토양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의 수준과 능력 자체가 저하된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바탕에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이게 한국 정치가 한국 축구하고 비슷해요. 네네. 협회 개판이고 네. 시스템 조직 잘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걸출한 선수들이 하나씩 나타나. 손흥민, 이강인. 네, 손흥민, 이강인 같은 뭐 이런 걸출한 차범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히딩크 체제라든가 핀투 체제로 뭔가 제도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안 됐잖아요. 네. 민주당 똑같아요. 걸출한 스타가 하나씩 나가지고 갑자기 집권하는 거야. 그거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인데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없잖아요. 메시아도 없고 토양을 바꾸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지리멸렬하는 거죠. 아니, 근데 계속 그 자기 자리를 맴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열성 지지자, 이편 뭐 무슨 어떤 특정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소수의 시민들을 뺀 사람들은 야, 이 자식들 정권 줬더니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서 뽑아줬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네. 이것들 이거. 근데 이제 시민들이 바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선거 되면 결집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시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네. 뒤처져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반발짝 앞서가라는데 네네. 제가 봐서 10발짝 뒤처져 있어요. 아이고. 지금 AI라든가 경제계 활동하는 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화될 것 같아요? 대화 못 따라갈걸요. 네. 간담회도 못할 수준이다. 네. 옛날 정치인들 뭐 술 퍼먹고 협잡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해서 마이크 갖다 대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봤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거리가 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이제 내분 사태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원로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근데 별로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원로가 한마디 하면은 또 이 표적 찍기 해가지고 좌표 찍어가지고 댓글 테러하고 이럴까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현역이지만 그 어른이야 뭐 신선의 경제에 이르렀으니까. 네, 그거 말고 이미 정계 은퇴한 사람들, 뭐 국회의장이고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별로 그런 사람들한테도 댓글 테러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두려운 건가요? 두렵죠. 두렵기도 하고 뭐 귀찮은 일이죠. 그 유권자 조사에서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그리고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 각각 물어봤잖아요. 보수 세력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이번 선거 결과에서 사실은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될 텐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약간 더 인기가 좋냐, 더 유력하냐, 나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 조사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이 꼽혔고, 그 비율은 23%,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18%이고요. 보시면은 그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는 정말 터무니없이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3%, 3이죠. 예, 3%에 그치고,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4%에 예. 달해서 사실 그 향후에 야권 재편에 있어서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까, 예.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숫자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동훈 23, 오세훈 18, 이준석 4, 이진숙 4, 안철수 4, 장동혁 3, 김문수 3, 나경원 1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주관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물어본 거죠? 네네네. 예. 보수가 네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서, 예, 사람들, 일부를 유력 정치인 중에서. 꾸려서 예. 넣었는데 사실 이진숙 의원을 넣을 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지도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숫자가 꽤 음. 잡혀가지고 예. 그 점도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약간 의외였어요. 오. 아니, 왜 의외였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조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보통은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지를 줘요. 예. 근데 이제 전화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라고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주관식으로. 예.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응답을 안 해요. 없다. 음. 근데 이거는 좀 웹조사고 예. 보기를 주어졌음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40% 이상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약간 특이하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ARS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전화 면접처럼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는 어느 정도는 대충 맞다고 보는데 장동혁이 너무 과소가 나왔어요. 제가 네네. 일반적으로 장동혁이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보수에서 지금은 한 3등 정도 나오고 예, 예. 한 10% 나와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질문이 향후 보수 세력 이끌 리더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이 아니고 미래 비전은 없다고 봤던 걸까요? 근데 이제 그 차기 대통령 아. 물어봐도 장동혁이 이거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당권을 놓고 이 갈등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된 게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네. 모름모응답이 맞는 거는 지금 보수의 지금 뭐 경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오세훈과 한동훈을 누구를 더 높게 보느냐는 어떤 사람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느냐가 중요한데 아,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1등입니다. 지금. 그러긴 하죠. 이거는 저희가 웹조사가 웹조사죠. 그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했던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게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인가요? 오차범위 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두 사람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더 영향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보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사를 6월 9일부터 10일 사이 음. 했던 것이고요. 2,000명 웹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니까요. 예, 그 오차 범위 4.4네요. 예, 오차 범위 예, 바깥에 조금, 살짝 예, 붙어 있긴 예,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럼 연이어서 바로 감정 온도까지 같이 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리더로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감정 온도라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0에서 100도 사이로 사람들한테 저희가 측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감정 온도도 최하를 기록하긴 했어요. 좀 그거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감정 온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여기서도 그 이진숙 의원에 비해서도 감정 온도가 낮게 나왔고 특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장동혁 대표가 그 33도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57도, 이진숙 의원이 43도, 한동훈 의원이 그보다 낮습니다. 41도. 보수로만 한정해도 예. 장동혁 대표가 33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사실은 계속 좀 문제시 되었던 게 윤어게인이랑 완전히 결별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본인 딴에서는 약간 양다리를 걸치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해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에게는 어필을 했느냐라고 따져보면 이번 조사에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한 20%가량 되는데 그 계엄이 정당하다고 답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감정 온도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52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진숙 의원으로 51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도 뭐 소위 패권을 잡고 있는 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이진숙 의원한테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이진숙 의원은 아마 차기 이제 그 윤어게인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거고 전당대회 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도 바로 뛰쳐나왔던 게 이진숙 의원이었어요. 아이고. 제 보수의 여전사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장로 대표가 낮은 건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뜨거운 거는 오세훈 후보가 이번 지선 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보수 강경 지지층부터 보수 지지층한테
굉장히 어필을 잘했고 예. 컨텐츠 잘 만들었고 예. 정말 절박하게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20대 팀한테 전권을 다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일 그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 어. 저는 그게 그 막판 오세훈 후보의 결집되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주요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다행인 점도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오세훈 이 두 명 다 지금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아.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는 거의 당사자죠. 예. 당사자인데 당선인 신분으로 어쨌든 지금 재선거 요구 일축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나왔던 게 시구의원 재선거는 당리당락에 영향을 줘서 가능할지언정 서울시장은 당리당락에도 영향 안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딱 강성 지지층과 청년층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아. 청년층들이 지금 당리당락 때문에 나가서 시위하고 있나요? 나가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당리당락 때문이 아니거든요. 참정권 훼손 때문이지. 그런 데에서 거의 똥볼을 차가지고 네. 제가 6월 4일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오세훈 후보가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시오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근데 자꾸 재선거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재명 정부한테 재선거를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던 게 오세훈 후보가 일단 먼저 대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트라우마 때문에 재선거 요구를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더 강하게 하루에 2-3개씩 긁어가면서 했는데 예. 역시나 끝까지 못 받다가 나경원 의원과 등등등에서 내분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접근할 때는 이런 보수 내에 있는 수많은 내분의 씨앗들을 우리가 잘 민주진영에서 잘 심고 더 키워야 그 안에서 되지 그냥 저들에게 계속 민주당이 공격한다 하면 그 안에서 더 똘똘 뭉치게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타 만들어줬던 민주당처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다시금 스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 감정 온도가 굉장히 재미있고 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왼쪽 그 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전체가 다 전체 평균입니다. 섞였는데 예. 그냥 보수만 보면은 지지층별로 볼까요? 그러니까 예. 예, 순서가 예. 오세훈, 한동훈, 이진숙, 장동혁,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이제 장동혁하고 비슷하지만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네.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지금 그래서 회복을 못 하고 있다. 회복을 못 하고 예. 있고 이게 뭐 이제 3당이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에 다 이제 공격을 받는 것도 예.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젓가락 발언 이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네. 이준석은 그렇게 보고 그냥 순서가 호감도가 감정 온도가 이긴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번에. 그렇네요. 예. 오세훈, 한동훈, 이진석. 근데 한동훈이 안티는 더 많죠. 오세훈보다. 상대적으로 무난하니까 이제 호감이 더 오세훈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지금 이 패배의 책임에서 이준석도 사실상 개혁신당이 이번에 성과를 못 냈고 예. 이 장동혁도 못 냈고 이제 이런 건데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빼놓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부겸에 대한 온도가 가장 뜨겁게 맞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다. 예. 이게 진짜 이제 좀 유의미한 거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나가는 건 전체 평균이고요. 지금 김진일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감정 온도인데 오세훈 57, 이진숙 43, 한동훈 41, 그리고 장동혁 33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 이번 주 나가는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가는 기사에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제 김부겸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김연희 기자가 브리핑을 해주시죠. 차기 진보 리더 1위 김부겸.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살짝 네네네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그 인물 평가를 할 때 그 2가지로 나눠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향후에 그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는 누구냐 예. 아니면은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인물 감정 온도를 예. 추가로 또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들의 14%가 김부겸 그 후보 전 총리. 예. 네, 김부겸 낙선자를 뽑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타이틀이네요. 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낙선자인데 이렇게 1위로 떠올랐다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김민석 현 총리가 11%,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10% 요렇게 조금 예.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추미애,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역시 그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현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 세력을 이끌 차기 리더로서는 4%로 좀 후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이에 빼먹은 게 조국 6이긴 합니다. 예.
왜 그런 차원에서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튼 김부겸 전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향후의 리더로서는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감정 온도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김부겸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감정 온도 평균을 보면 높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것도 좀 눈길을 끌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말고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그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온도가 뜨거웠고 그다음에 그 진보 차기 주자로 그 답변하는 응답이 많았느냐를 살펴보면은 뭐 지역적으로는 조금 예상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여기서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1%가 김부겸이 향후 진보 세력의 리더가 돼야 된다,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눠서 보면은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예. 그 진보 세력의 차기 리더로서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3인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3사인가 이렇게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1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만약에 향후에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거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당내 선거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좀 더 큰 선거, 뭐 대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은 약점과 강점을 가졌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예상에 딱 들어가는 조사입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확장력이 민주당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그 감정 온도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 쪽 계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긴 사람들 이번에 그 사람들의 상대는 있잖아요. 민주당 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높고 김부겸 졌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있지, 정청래 당대표도 뭐 평가 안 좋지, 김민석, 추미애, 그러니까 여기서 당선된 사람 추미애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된 거예요. 국힘은 극적으로 이기니까 이들이 인물이 스포트라이트에 받는 거고 지금은 이게 차기의 대선까지 연결지어서 그런 분들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보 진영에서 낮고 중도 보수에서 높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시사인에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워낙 많이 저희가 240개가 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게 다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를 물어봤는데 1등이 뭐냐면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가 1등이에요. 그게 61%,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이다 55, 친중 정책을 추진한다 51,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 강성 지지층을 민주당에 이건 뭐 문제점이라고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용어 자체가 그냥 여기 정당은 개딸들한테 아니면 뭐 김어준한테 휘둘리는 정당이네. 근데 거기에 가장 먼 게 이들 중에서는 김부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도나 보수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니까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거죠.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갔거든요. 이번 선거 때. 김부겸 전 총리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거기 안 나가면은 당내 경선을 통과 못하는 거야. 이런 이제 딜레마가 지금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김부겸이라고 한 정치인이 좀 뭐랄까 스탠스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으로서 이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 이번에 너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번 대구시장 선거도 얼마나 큰 결단으로 안 나간다 하시던 거를 이번에 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드려서 나오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떻게 부담을 먼저 드리긴 그런 것 같고 김부겸 이제 전 총리께서 먼저 결단을 하고 나오시면 그래도 민주당에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에서 20대, 30대에서 김부겸이 추경호를 이겼던 거 정말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다. 정말 큰 수확이고요. 거기에 어쩌면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님이 그 이번에 선거 때 또 청년들에게 크게 호소된 이유가 말씀하시는 거.
아, 어떤 부분에 너무 대한 말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아. 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우산 쓰고 기자회견 아, 욕을 했었죠. 뭐 아니, 근데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 욕에 그것만 기억이 네. 나요. 번호 공개하셔가지고 예. 번호. 그 욕에 담겨 있는 예, 그 예. 메시지 예. 대구 이대로 되겠습니까? 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더 그럼요. 바꾸고 싶은 예,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수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보수화라면 어떻게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서 이기겠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사회를 진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하면서 저 사람 한번 내가 믿어봐야지. 그런 모먼트들이 쇼츠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사람. 예. 그렇게 해서 말에 스타성 있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총리님이 이번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서 뭐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실 필요도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님도 앞으로 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예. 중요한 말씀을 예, 해주셨고 예. 이제 보수화는 사실 20대 보수화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에요. 근데 대구에서는 기득권은 김부겸이 아니라 국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20대들이 더 많은 김부겸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수성을 하는 네, 거고 정원호 맞습니다. 후보가 도전자인데 이게 정원호 후보가 일종의 기득권처럼 예. 네. 예,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게 그 큰 프레임을 깨지를 못했다. 잘못된 네. 선거 전략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서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크다 61, 기득권 세력이다 55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에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좀 비교해서 봐야지 보이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김연희 기자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 친미 정책을 추진한다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 또 65%로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득권 세력이다 64%,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한다 또 62%가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로 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극우 정당이다 61% 이것도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46%, 반페미니즘을 추구한다 45%, 2030 세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28%로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 강성 지지층만 비교하면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크다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당은 61, 국민의힘은 65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득권 세력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64, 민주당은 55이긴 한데 이건 아마 세대별로 또 봐야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정 온도에서 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볼 만한 포인트는 이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둘 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김연희 기자 먼저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감정 온도에서 정청래 대표는 32도, 김민석 총리는 1도로 5위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그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향후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 그 표를 보게 되면은 그 둘 다 이제 호남 구애를 좀 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당권에서 특히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광주 전라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그 김민석 총리가 15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7로 김민석 총리가 더 앞서는 것으로 상당한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지금으로선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광주 전라 그 지표를 좀 더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15%로 가장 많이 얻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14%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14%로 상당히 그 광주 전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면은 당심 권리당원 투표가 5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 여론조사 아직 정확한 룰 세팅이 안 된 건 아닌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아마 상황이죠. 반반씩 예, 갈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당원들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평균이니까. 본다라는 거고 실제 당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과소하게 나왔다 이거. 아하, 예. 예, 저는 김민석 총리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음. 당원들한테만 만약에 물어본다라면은.
지난번에 66% 얻었거든요. 예. 박찬대 의원이랑 했을 때 음. 권리당원의 표를.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종의 라포가 형성돼 있는 거고 내가 한번 찍었던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이유를 찾아가지고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결과는 상당히 뭐 더 다를 거다.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전국적인 이 평가는 매우 박해졌다. 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 대통령도 이제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순방 이제 환송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애초에 해외에 출국 귀국할 때 사람 서서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론과 운동가와 실천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석해 보신다면요? 두 분 다 그냥 웃고 마시네요. 아니요, 뭐 해석해 주세요. 예, 네, 예.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검찰 개혁 이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그쪽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순방 나가 계셨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꺼내들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분노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잠실 사태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언급한 적 없고요. 예. 오로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원내대표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예. 이것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행동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겠어요. 딴지 게시판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잠실 사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가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잠실 사태라든지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실천이다. 그런 예. 의미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민주당의 일부 전통적 강성 지지층이 속시연애하는 사이다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고 예. 또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책임의 정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한다. 네. 실적. 이렇게 그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네가 실적 못 내고 포용도 안 하고 딴지일보에 글 좀 그만 써라. 김어준 좀 그만 나가고 포용 좀 해라. 이 얘기한 예. 거 뭐 그 저번에 막스베버에 예, 신년 연이어서 윤리, 하는 말이네요. 신년윤리 책임윤리 한 거랑 마찬가지고 네. 그 아까 전에 그 온도 감정 온도 있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그렇네요.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정확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감정 온도를 보니까 정청래가 51, 김민석이 48. 아. 정청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예. 얘기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정청래가 더 강할 네네. 거라고.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야, 피 2달 튀길 거예요. 동안. 피 튀길 겁니다 아마.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어떻게 계속 나올지도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기사를 계속 내보낼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정부 1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좀 집중된 질문들을 분석해서 내보낼 예정이니까 그것도 다시 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 좀 총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각각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실 이제 음. 백서 민주당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시사 잉크 갖다가 아, 솔직히 그러긴 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거의 다 답이 나와 예. 있다. 많이들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의장님? 민주당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골든 크로스 당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는데도 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민주당이 이번 지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느끼셨나요? 저는 못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부터 외쳐왔던 게 명확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그걸 위해서라면 새로운 시대엔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문화전쟁에서 꼭 승리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발전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정권 재창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분석들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연희 기자도 새벽까지 마감하고 와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약간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가지고 좀 버벅거려서 죄송하고. 예, 근데 두 분이 너무 의미를 깊게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잘 들었고요. 근데 좀 공유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 저기 이번 조사 결과 중에서 저희가 뉴이재명을 네. 뉴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유권자 그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조금 새롭게 이제 포집되는 유권자 집단인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인데 이 층에서 그 민주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31%였고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투표장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지지로 남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 2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짚을 예정입니다. 네, 뉴 이재명은 누구인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